바사오는 낡고 오래된 시외버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지고 찢어진 바바 셔츠는 그녀의 마르고 쇠약한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거칠어진 두 손에는 은색 천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개의 찹쌀떡과 삶은 닭, 그리고 약간의 베텔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밤새도록 준비한 고향의 선물이었습니다. 갓 출산한 며느리와 첫 손주에게 주기 위해 도시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는 긴 도로를 따라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졸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바사오에게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담긴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맙소사, 이게 무슨 냄새야, 아주머니. 뭘 가져오신 거예요? 바사오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에게 줄 고향 음식 몇 가지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남자는 손을 휘저으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긴 여정 동안 바사오는 돈을 아끼기 위해 물을 몇 모금만 마셨습니다. 거의 정오가 다 되어서야 버스는 사이공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바사오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잠시 서서 낯설고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이는 많이 바쁘겠지. 미리 연락도 안 했는데 괜히 방해가 되면 어쩌나 바사오는 생각했습니다. 바사오는 자선병원으로 가는 길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여러 번 길을 물어본 후에야 녹색 간판에 자선병원이라고 쓰여있는 큰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경비실로 다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 며느리가 VIP 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뭐 좀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몇 호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바사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VIP요. VIP가 뭔지 아세요? 여긴 아주머니 같은 시골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바사오는 그 자리에 굳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저기요, 저는 그저 제 며느리를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이름은 반이라고 합니다. 경비원은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몰라요. 다른 데 가 보세요. 안 그러면 경비를 부를 겁니다. 바사오는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에게 주려고 준비한 고향 음식이든 가방을 누군가 빼앗아 갈까봐 두려운 듯 떨리는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다가 눈빛의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아이와 손주를 만나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꼭 만나야 해. 바사오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바사오는 자선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싱싱한 꽃들이 놓인 화분으로 장식된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늙고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VIP 병동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시골틱한 바사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깨끗한 환자복을 입은 젊은 산모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보호자들 모두 바사오를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 코를 막으며 바사오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 병원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여기 들어오게 놔두는 거지? 바사오는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접수대로 가서 바쁘게 기록하고 있는 젊은 간호사에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VIP 병동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제 며느리가 막 출산을 했는데 뭐 좀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도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VIP요? 정말이세요? 여긴 특별 병동인데 부자들만 입원하는 곳이에요. 아주머니, 자신을 좀 보세요. 며느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바사오는 가방을 꽉 쥐고 차오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름은 반이고요. 우층 병실에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간호사는 비웃으며
옆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말하는 거 들었어. VIP 병동 환자 시어머니시래. 웃기지 않아.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엘리베이터가 저쪽에 있어요. 바사오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눈은 붉어졌지만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고 가냘픈 다리가 고급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위태롭게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젊은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환자복을 입은 아내는 물병을 들고 있었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편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VIP 병동 환자 가족용입니다. 바사오는 허리를 굽히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저 며느리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며느리가 막 출산을 했거든요. 아내는 비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할머니 좀 봐. VIP 병동 환자 시어머니라고 돈 구걸하려는 거겠지. 바사오는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이에게 줄 물건을 가져다 주고 싶을 뿐입니다. 남편은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이 병동 분위기 다 망치고 있잖아요. 바사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틀거리며 물러서다가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찹쌀떡이 굴러나와 바닥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사오는 떨리는 손으로 찹쌀떡을 주워 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늙고 쇠약한 다리로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근처에 있던 청소부가 소리쳤습니다. 맙소사, 이게 뭐야 할머니. 이런 걸 병원에 왜 가져와요? 여기가 시장인 줄 알아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바사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바사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듯이 그때 다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부유한 산모와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높은 굽소리가 반짝이는 타일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바사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갈수록 엉망이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거야? 바사오는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늙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며느리 반과가 태어난 손주의 모습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아이와 손주만 만날 수 있다면 이 모든 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사오는 생각했습니다. 바사오는 조용히 엘리베이터 구역을 나와 긴 계단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자선병원의 계단은 바사오의 늙은 다리에는 끝없는 시련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단은 점점 더 길고 높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아래에 서서 차가운 금속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로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바사오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사오의 시선은 앞에 있는 계단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위에 도착해서 아이와 손주를 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바사오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른 입술로 한 글자씩 힘겹게 말했습니다. 바사오는 첫 번째 계단을 밟고 두 번째 계단을 밟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속의 의지는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에 수천 개의 바늘이 꽂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천 가방은 안에 든 음식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슬픔과 굴욕감 때문에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산층에 도착해서 잠시 쉬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청소부들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시끄럽게 이야기하며 다가왔습니다. 누구 시어머니인데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집안 망신이네. 길 잃은 할머니 아닐까. 다른 청소부가 말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사오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5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돌아 올라가던 중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와 마주쳤습니다. 방금 당직을 마치고 나온 듯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사오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여긴 직원용 계단인데 여기로 가시면 안 돼요. 바사오는 흐릿한 눈으로 의사를 올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5층에 있다고 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더 편하실 텐데 왜 계단으로 가세요? 바사오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저를 태워주지 않아서요. 저는 그저 아이에게 고향 음식을 좀 가져다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의사는 바사오의 손에 든 가방을 보고 찹쌀떡이 들어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의사는 바사오의 며느리가 있는 5층 VIP 병동으로 안내해 주었다. 바사오는 며느리와 손주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젊은 의사는 바사오의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안에는 고향의 정겨운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무언가 깨달은 듯 바사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사오의 눈에는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젊은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반이라고 합니다. 바사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층이시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젊은 의사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바사오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층 VIP 병동은 보안이 철저해서 외부인 출입이 쉽지 않거든요. 바사오는 의사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까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과는 다른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5층에 도착하자 젊은 의사는 간호사에게 바사오를 반시의 병실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 바사오는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 반과 곤이 잠든 아기가 보였습니다. 반은 바사오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바사오는 며느리와 손주를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힘겨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가방에서 찹쌀떡과 삶은 닭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반아, 이건 네가 좋아하는 찹쌀떡이랑 닭이야. 몸 조리 잘하고 얼른 기운 차리렴. 반은 감격에 겨워하며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바사오는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도시의 차가운 바람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찹쌀떡, 쑥뜸 재료, 그리고 정성스럽게 바나나 잎에 쌓인 삶은 닭 한 마리. 용인은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씁쓸함에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눈빛을 부드럽게 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위험해요. 육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난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하지만 용인은 할머니가 홀로 힘든 길을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 손에 들린 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이의 부축을 받아 한 걸음씩 스층으로 올라갔다. 스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진료실에서 막 나오는 한 임산부와 마주쳤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내복을 입고 머리를 높게 묶고 있었는데 육할머니와 용이를 흘끗 쳐다보았다. 용이의 손에 들린 짐을 보자마자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돕고 계세요? 여긴 VIP 병동이에요. 아무 시골 노인네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용이는 그녀를 돌아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신분을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할머니는 며느리가 여기서 출산을 했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뒤돌아가 버렸다. 그녀의 등 뒤로는 경멸에 찬 시선이 느껴졌다. 육할머니는 가만히 서서 마른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용인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VIP라고 적힌 방문을 보자 육할머니의 가슴은 불안감에 떨렸다. 용인은 짐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간호사에게 저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육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용희 선생님, 고마워요.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용희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육할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용기를 내어 노크했다. 지금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아들과 손주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VIP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병실 내부가 드러났다. 육할머니는 그 화려함의 순간 당황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병상이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최신식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다. 침대 위에는 며느리인 미나가 베개에 기대앉아 있었다. 고급 실내복을 입고 화장을 한 미나의 얼굴은 꼼꼼하게 가꿔진 모습이었다. 미나 옆에는 아기 침대가 있었고 그 안에서 육할머니의 손자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들인 훈이는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다.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연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인기척의 문 쪽을 흘끗 보았다. 그의 시선은 육할머니의 마른 모습에 닿았다. 어머니 훈이는 놀란 듯 작게 말했다. 문간에 서 있는 육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불쾌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할머니는 바랜 청가방을 근처 의자에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애 낳았다는 소식 듣고 걱정돼서 마음이 안 놓여서 너희랑 손주 먹이려고 시골에서 뭐 좀 가져왔다. 어제 싸놓은 찹쌀떡이랑 삶은 닭도 있으니 몸보신 좀 해라. 미나는 육할머니가 내려놓은 짐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그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여기 먹을 거 다 있고 깨끗해요. 그런 걸 가져오면 VIP 병실이 더러워지잖아요. 육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변명이라도 하듯이 말했다. 그냥 시골 음식이 네 몸에 좋을까 싶어서 패 끼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너랑 손주 보러 온 거였어. 훈이는 전화를 끊고 다가왔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왜 미리 연락 안 주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방이 좀 좁긴 하지만 잠시 앉아서 쉬세요. 미나는 훈이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다. 훈이 씨 안 보여요. 어머니가 이런 걸 가져왔는데 어떻게 여기 둘 수 있어요? 병원에서 허락 안 해요. 안 되면 그냥 다시 가져갈게. 너희만 건강하면 됐다. 난 괜찮다 하지만 짐을 채 들어올리기도 전에 미나는 다가와 가방을 바닥으로 밀쳐냈다. 이런 걸 누가 먹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걸 VIP 병실에 가져오다니 정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찹쌀떡이 쏟아져 나왔다. 바나나 잎에 쌓인 삶은 닭도 바닥을 굴렀다. 육할머니는 무릎을 굽히고 떨리는 손으로 짐을 주워 담았다. 할머니의 눈빛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미안하다. 너희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머니 내가 다 치울 테니. 훈이는 눈앞의 광경에 마음이 아팠다. 어쨌든 어머니잖아. 어머니면 다해요. 미나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흉보는 거 안 보여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바로 그때
미나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간호사는 눈앞의 광경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를 되찾았다. 죄송하지만 할머니, 잠시 밖에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여긴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해서요. 육할머니는 조용히 일어서서 낡은 가방을 품에 안았다. 그래, 나갈게. 너희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훈이는 어머니를 부축하려 다가갔지만 미나의 차가운 시선에 멈칫했다. 어머니, 먼저 돌아가세요. 일 끝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훈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육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병실을 나섰다. 작고 구부정한 할머니의 뒷모습에 훈이는 차마 눈을 뗄 수 없었다. 방금 전 들었던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난 그저 자식들이 잘 살기만 바랄 뿐인데 더 바랄 게 뭐 있겠어.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이 마치 할머니의 고단한 삶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걸었다. 자식들이 잘 살기만 한다면 어떤 고생이든 견딜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날 아침 병원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VIP 병동에서부터 간호사와 의사들의 사무실까지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젯밤 있었던 일, 시골 할머니가 VIP 병실 앞에서 모욕을 당한 사건은 용의의 증언과 CCTV 영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과장의 집무실에서는 날카로운 눈빛과 근엄한 표정의 중년 의사인 덕 과장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모니터에서는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미나와 간호사들의 냉소적인 말들이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바닥에 떨어진 짐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 담는 육할머니의 거친 손과 붉게 충혈된 눈은 덕 과장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평생 사람을 살리는 데 헌신했지만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덕 과장은 맞은편에 서 있는 용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병원장님께서도 매우 분노하셨고 오늘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용의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넓은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VIP 병동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고 미나와 훈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옆에 앉은 훈이는 두 손을 꼭 잡고 밤새 잠 못 이룬 듯 퀭한 얼굴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남 병원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를 따라 덕 과장과 용의가 들어왔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다. 남 병원장은 자리에 앉지 않고 회의실 중앙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험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료 기술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되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의실에 불이 꺼지고 앞쪽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육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타났다. 간호사 항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가세요. 여긴 직원용 엘리베이터입니다. 당신은 탈 수 없어요. 영상은 VIP 병실로 이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짐을 보며 미나가 차갑게 말했다. 이런 걸 누가 먹어요? VIP 병실 더럽히지 마세요. 아무도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간호사들은 고개를 더욱 숙였다. 카메라에 찍힌 그들의 모습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는 그 사명을 잊었습니다. 육할머니는 비록 형편이 어려우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했지만 오히려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VIP 병동 담당 의료진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남 병원장의 시선이 미나와 훈이에게 향했다. 미나 간호사, 훈이 선생,
두 사람은 환자 가족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미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훈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남 병원장은 다시 모두를 향해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환자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병원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회의가 끝나고 훈이는 곧장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육할머니는 병원 로비에서 홀로 앉아 계셨다. 훈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육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다, 아들아. 너희만 잘 살면 됐다. 훈이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병원을 나섰다. 훈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머니를 더욱 잘 모시고 모든 환자를 존중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회의 2개의 극. 무거운 공기가 방 전체를 감쌌습니다. 남 원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나이든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여기서 누구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몇 간호사들이 가볍게 떨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를 직접 밀친 간호사 항이 머뭇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더듬거렸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분이 영웅의 어머니인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저는 몰랐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남 원장이 항이 말을 잘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항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의료계에 종사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연민을 잊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항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 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당신의 태도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손자 앞에서 그분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시댁에 먹칠을 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영웅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욕당할 때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 책임을 통감합니다. 영웅을 바라보는 남 원장의 눈빛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엄했습니다. 영웅 씨, 당신은 아들입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정이 이룩한 가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항, 윤, 그리고 몇몇 간호사들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남 원장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노인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간호사 항을 즉시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된 의료진은 직업윤리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웅 씨와 윤 씨, 두 사람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바로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남 원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어떤 반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후 영웅은 병원 곳곳을 찾아 어머니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윤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복도를 옅은 노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멍한 눈으로 병원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아침 어머니가 초라하지만
희망에 찬 모습으로 들어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땅에 떨어진 물건들을 줍던 어머니의 모습.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던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영웅의 마음속 깊이 밝혀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유는 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원장과 과장의 질책이 귓가에 맴돌며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치마 자락을 꽉 쥔 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떠올리며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영웅이 들어왔습니다.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영웅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알아? 병원 곳곳을 찾아봤는데 안 보여. 유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집에 가셨을 거야.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영웅은 한숨을 쉬며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어머니가 무시당하는데 한마디도 못했어. 용의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우리가 잘못한 줄도 몰랐을 거야. 유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웅,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땐 그저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려웠어. 어머니가 그렇게 상처받으실 줄은 몰랐어. 영웅, 어머니가 날 용서해 주실까? 영웅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 사과해야 해.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바뀌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시장 근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대에 앉아 방 한구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모진 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침묵과 무기력함 때문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문을 열자 영웅과 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웅과 윤은 할머니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벌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저 너희가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정을 잃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잘 살기만을 바란다. 영웅은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의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이런 일을 겪게 해드리다니.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빛이 누그러졌습니다. 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한다니 기쁘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고치려는 의지다. 이제 일어나거라. 앞으로는 서로 잘 지내자. 다음 날 병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일에 관련된 간호사와 의사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는 방식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은근한 차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윤은 병원에서 주최하는 환자 응대 및 간호기술 교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때로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웅도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집을 수리하고 마당에 채소를 심어드리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병원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얘들아, 누구든 늙고 병들면 나처럼 약해진단다. 그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보렴. 그리고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도록 하렴. 할머니는 집 마루에 앉아 파릇파릇한 옥수수 잎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워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엌에서 윤이 따끈따끈한 옥수수 빵을 담은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빵을 만들어 봤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빵 하나를 집어들고 잎을 조심스럽게 벗겨낸 후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옥수수의 고소한 향과 팥소의 달콤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만들었구나. 얘야, 빵을 만드는 것도 삶을 사는 것과 같단다. 세심함과 진심이 필요하지. 네가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하니 정말 기쁘구나. 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변해서 어머니께서 저희를 돌봐주신 것처럼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마당에서 영웅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내내 정원을 정리하느라 땀으로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호미를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요즘 많이 착해졌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음에는 제가 어머니께 빵을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는 밝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단다. 빵이 맛있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진심이야.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귀중한 교훈으로 회자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할머니의 관용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했던 직원 링은 원장의 칭찬을 받고 고객관리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전 직원 회의에서 링은 감동적인 목소리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의료인입니다. 겉모습이나 빈부격차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잊지 맙시다. 회의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 후 병원은 환자 응대 방식을 개선하여 모든 환자와 보호자가 공정하고 친절한 대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영웅은 어머니와 아내를 고향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도시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 분뿐이야.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아. 유는 말없이 남편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좋아.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어.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 그 후 할머니의 고향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영웅은 어머니와 아내를 태우고 장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차 뒷좌석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논을 바라보며 기쁨에 젖었습니다. 장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윤을 데리고 옥수수 잎을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잎을 고르면서 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잎을 고를 때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찢어진 잎은 안 된다. 잎이 예뻐야 빵도 예쁘게 나온단다. 알겠지. 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행복은 영웅과 윤의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연민에 대한 글쓰기 대회가 열렸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옥수수빵과 인생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글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할머니를 도왔던 젊은 직원 링이 쓴 것이었습니다. 링은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오신 한 어머니에게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큰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이야기는 할머니가 집 마루에 앉아 갓 만든 옥수수빵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할머니 주변에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늙은 망고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자식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할머니는 고봉밥처럼 소복하게 담긴 흰쌀밥을 보며 미소 지었다. 늘 다이어트를 한다며 샐러드만 먹는 모습에 할머니는 속이 상했었다. 하지만 이제 유는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남김없이 비운다. 김치며 나물이며 뭐든 잘 먹는 며느리를 보며 할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어느 날 아침 유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윤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윤을 끌어안았다. 아이고, 내 새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영웅도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안아주며 고마워, 윤아.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영웅은 마당에 있는 낡은 그네를 고쳤다.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그네를 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이가 태어나고 할머니의 집은 더욱 활기가 넘쳤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며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은 듯 했다. 윤도 아이를 키우며 점점 더 성숙해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살림을 배우고 아이를 키우는 지혜를 전수받았다. 예전의 차갑고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할머니는 마당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곁에서 곤히 잠든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할머니의 마음은 꽃밭처럼 화사하게 피어났다.